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위성 얘기네요. 네, 북한이 드디어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역시 독자적으로 운용할 고성능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고체 연료 기반으로 해서 또 위성으로 쏘아 올렸죠. 이제 한반도에서 남북 간 위성 경쟁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북한 및 주변 적성국보다 우수하고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의 위성 시스템을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파괴하는 것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에서는요, 안티 위성 시스템, 즉 대위성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갖고자 합니다. 그 위성이 무기가 되나요? 네, 위성을 무기로 쓰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스로트라고 있죠. 인공위성인데 거기에 이제 엄청나게 무겁고 뾰족한 이제 텅스텐 그 운동 에너지 그게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는 폭약에 달려있지도 않고 탄두도 있지도 않아요. 그냥 엄청나게 무거운 쇳덩이를 지구로 떨어뜨리는 효과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성을 무기로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됩니다,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우수한 위성을 가지고 있는 쪽이 일방적으로 이거 두들겨 부시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주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주 조약이라는 게 일단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티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1967년에 발효된 우주 관련 조약의 하나입니다. 오늘날에도 평화적인 우주 활동의 기초가 되는 그런 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밖 영역을 상정한 조약으로요,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 탐색과 이용을 인정하되 핵무기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대량 파괴 무기를 가지는 어떠한 물체도 지구 주변의 궤도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공위성에 지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다는 걸 금지한 거예요. 네, 여러분 007 영화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어요. 주로 이제 블로펠트가 나와서 이거 하는데, 이런 짓을 위성에다 이런 짓을 하는데, 근데 아무리 이런다 한들, 이런 악의 무리가 이렇게 위성을 무기화한다 한들, 우리 플레이보이 클럽 회원 제임스 본드가 응징하는 이런 에피소드가 여러 개 있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뭡니까?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007이 나선 거예요. 아무튼 이 조약은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로 조인한 거예요. 무려 107개의 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1967년 1월 27일 미국하고 영국, 소련 이 3국의 주도로 워싱턴 DC,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조약문을 작성했고요. 67년 10월 10일에 발효가 되고 우리나라는 3일 뒤인 10월 13일에 서명하면서 조약에 참여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봤을 때 조약이 파기되는 예는 허다합니다. 특히 군사 강대국들은 비밀리에 위성을 활용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특히 미국은 1980년대 이른바 스타워즈라는 프로젝트로 위성을 이용해서 적의 ICBM을 요격하는 무기체계를 검토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지상 공격이 아닌 위성을 이용한 이런 요격 시스템은요, 대부분의 우주 선진국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무기체계입니다. 그 위성을 무력화하는 시스템이 있나요? 네, 이게 ASAT이라고 해서 있어요. 이 ASAT이 뭐냐면 Anti-Satellite Weapons라는 이런 뜻인데, 지상이나 전투기에서 미사일, 레이저 등을 발사해서 적 위성을 파괴하는 인공위성 요격 무기 시스템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 ASAT입니다. 아직 전쟁에서 ASAT 시스템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국가,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은요, 자체 위성을 격추하는 무력 시위를 통해 ASAT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죠. ASAT는요, 또한 수명이 다한 위성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인공위성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통신용 혹은 적 공격에 대한 경보, 그리고 전략 정찰 및 감시, 군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 광범위한 전략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인공위성에 대한 제한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공격, 파괴 활동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시에는 적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도요, 일단 적성국 위성을 파악해서 언제든지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차없이 가장 우선적으로 파괴해야 하는 것이 적의 정찰 위성입니다. 하지만 이 적 인공위성 파괴를 위해서 이 ASAT를 사용하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우주 파편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 우주 파편이 발생해서 다른 위성과 충돌해서 더 많은 우주 파편을 생성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ASAT 사용으로 인해서 우주 파편이 급격히 증가하면요, 지구가 캐슬러 신드롬을 알 수도 있습니다.
캐슬러 신드롬이 뭔가요? 네, 이 캐슬러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캐슬러는요, 다국적 걸그룹 케플러가 아닌 캐슬러입니다, 여러분들. 이 캐슬러 신드롬은요, 1978년 나사 소속의 과학자 도널드 캐슬러 박사가 주장한 우주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구를 도는 인공위성끼리 만약에 충돌을 해서 엄청난 파편이 발생하면요, 이게 만약에 파편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마치 토성의 고리 마냥 파손된 인공위성의 잔해들이 지구를 감싸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류가 지구 밖으로 진출하기는커녕 인공위성을 이용한 모든 기술이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GPS나 위성통신 시스템 이런 거 등등등이 다 정지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대 기술 대부분을 쓸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류 문명이 1960년대 중후반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캐슬러 신드롬이 현실화되면요, 일정 궤도를 따라 도는 위성들이 일제히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산이 부서지죠. 그래서 위성 궤도 자체가 우주 쓰레기로 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를 치울 기술을 획득하지 않는 한 이렇게 되면 인류의 우주 진출은 불가능하게 되죠. 실제요, 1980년 발사된 태양관 쪽 위성인 솔라맥스가 발사된 지 2개월 만에 고장으로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왕복성 챌린저가 1984년에 회수했는데, 이게 회수하고 나서 딱 보니까 이 솔라맥스가 우주 쓰레기에 맞아가지고 무려 150군데의 상처가 생겼어요. 그리고 1995년 프랑스의 첩보용 인공위성 역시 제어봉의 우주 쓰레기가 직격해서 사용 불능이 됐고요. 2009년에는요, 이리디움 33 위성과 코스모스 2251 위성이 약 10km/s의 상대 속도로 정명 충돌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걷잡을 수 없어요. 따라서 이런 유연성 때문에 섣부르게 위성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A셋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이런 개념을 잡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꾸준히 연구한 결과 1985년 ASM-135A셋 미사일을 발사해요. 그래서 P78-1 위성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2008년에는요, 함정에서 SM-3 미사일을 발사해서 USA-193 위성을 파괴하는 데 역시 성공합니다. 하지만 미국은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캐슬러 신드롬을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직격해서 위성을 파괴하기보다는 위성의 광학 장치를 손상시키는 쪽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대부분의 위성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미국은 1996년 국가 우주 정책에서 반위성 무기, 즉 안티 위성 무기죠. 이 반위성 무기의 사용을 승인을 합니다. 대신 캐슬러 신드롬을 걱정해서 운동 에너지 무기에 의한 파괴는 배제하죠. 그리고 미 육군은 1997년에 뉴멕시코주 화이트 샌디에는 미사일 사격장에서요, TRW가 제작한 중적외선 첨단 화학 레이저, 보통 이게 미라클이라고 해요. 이게 미디 인프라레드 어드밴스드 케미컬 레이저라고 하는 건데, 이 화학 레이저 시험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에 목표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이 레이저 빔이요, 완전하게 출력되면 고도 416km 상의 위성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2006년 미국은 글로벌 탈톤이라고 부르는 반위성 연구에서 적대적 표적을 막기 위한 사이버 공격을 상정한 이런 연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위성에 대한 능동적 방어를 논의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였죠. 그리고 20년 가까이 미국은 남모르게 안티위성, 즉 대위성 무기에 많은 투자와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미라클은요, 이제 고도 2000km 이하의 궤도를 도는 적성국 위성을 실명시킬 수 있는 레이저 시스템을 완성한 것으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미라클은요, 그동안 꾸준히 소형화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성뿐만 아니라 드론 요격에도 활용할 정도로 소형화되어 있죠. 미국은 또한 이른바 보디가드 위성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가치의 특정 위성을 호위할 수 있는 위성이에요. 이 보디가드 위성에는요, RF 제모, 즉 무선 주파수 방해 장치죠. 요게 탑재되어 있고, 또한 고출력 마이크로파 블래스터나 레이저를 탑재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 공군 연구실이 개발한 이 위성은요, 궤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가치 위성을 호위하는 것에서 더해 적성국 위성에 가까이 접근해서요, 위성의 신호를 방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카메라를 레이저 등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위성들은요, 2013년부터 이미 12개 이상이 발사돼 수백 번의 훈련을 실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성 킬러에 대한 대응책은 나름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그러니까 적성국에 위성 킬러가 접근하면 즉시 카메라 셔터를 닫아서 방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 그냥 지나갈 때 그냥 셔터만 닫으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미 공군은요, 이른바 인공위성의 회로를 튀길 수 있는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와 함께 카메라 렌즈에 달라붙을 수 있는 페인트건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페인트 찍찍이 같은 거 렌즈에 꽉 뿌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쓸 수가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상황 어떤가요? 네, 미국 다음으로 한번 러시아를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요, 탄도미사일과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A235 PL-19 누돌 미사일을 최근에 실전 배치했습니다. 이 A235 시스템은요,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등 3개 형태로 개발됐는데요.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500km, 요격고도가 800km입니다. 그 다음에 중거리 요격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1000km, 최대 요격고도가 120km고요. 단거리는 최대 사거리 350, 최대 요격고도가 450km로 미국의 사드 체계보다 사거리는 길고요. 요격고도는 좀 낮습니다. 특히 이 장거리 요격 미사일의 경우 저궤도 위성을 충분히 요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3단 추진체인데요. 발사 장면을 보면요, 확인할 겨를도 없이 번개같이 날아가는 것이 보여요. 러시아는요, 2021년에 수명이 다한 자우의 코스모스 1408 위성을 성공적으로 이걸 가지고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도 실험을 한번 한 것으로 확인이 돼요. 또한 러시아는요, A235가요, 극초음속 공격무기, 극초음속 궤도 플랫폼, 그리고 탄도미사일 모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러시아 역시 이런 하드킬 방법 외에 레이저 무기를 이용해 광학 센서를 손상시키는 소프트킬 무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바로 칼리나 레이저 시스템이죠. 이 칼리나는요, 적외선 펄스 모드로 작동되는데요, 망막 수술에 사용되는 펄스 레이저의 약 1만 배의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도로 위성의 렌즈를 공격하는 거죠. 수백 마일 상공의 위성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이른바 미션 사키라는 프로젝트명 아래 지상발사 대위성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 미사일을 발사해 고도 300km에 있는 위성을 파괴하는 실험에 성공하기도 했죠. 실험이 끝난 후 미 국방부는요, 이 에이셋 실험으로 인한 우주 잔해 위험성에 대해서 인도한테 경고를 했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렸던 캐슬러 신드롬이죠.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요, 인도와 우주 안보를 포함한 우주 분야에서의 공동 이익을 추구할 의도를 또한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때문이죠.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인도의 에이셋은 중국 위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중국인가요? 네, 2007년 1월 11일 중국은 수명이 다한 자국의 기상위성 펑윈-1C를 성공적으로 파괴했습니다. 당시 중국은요, 미국의 외계 대기권의 하드킬과 유사한 개념의 운동에너지 탄두를 가진 SC-19 에이셋 미사일을 발사해서 펑윈-1을 파괴했죠. 이 펑윈-1은요, 약 865km 고도에서 지구를 극궤도로 선회하는 기상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량이 한 750kg 정도 됐었는데, 중국은 이 SC-19를요, 시창에서 이동식 차량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파괴시킨 거죠. 또한 2010년과 2013년에도 동일한 SC-19 시스템이 시험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2015년 10월 30일 중국은 에이셋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외기권 탄도미사일인 동능-3을 시험했죠. 특히 동능-3은요, 이제까지 대부분의 에이셋이 지구 저궤도에 적용된 것에 반해 지구 고궤도에 있는 위성도 파괴할 수 있는 미사일입니다.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저궤도를 담당하는 SS-19와 고궤도를 담당하는 동능-3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어떠한 고도에서도 적성국의 위성을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인도는요, 아직 레이저나 밀리미터파를 이용한 소프트킬 분야에서는요,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다소 뒤처진 느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현대 첨단 전쟁에서 위성의 가치는 절대적이죠. 항상 적성국 상공에 떠 있으면서 상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은요,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적성국 상공에 위성을 배치한 것 못지않게 자신들 머리 위에 떠 있는 적성국의 정찰 위성을 무력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평시에는 적성국의 위성을 공격하는 것이 명분상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국제법상 영공은요, 고도 100km까지예요. 따라서 고도 4에서 500km는 우주이지 영공으로 간주를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시에는 상황이 달라지죠.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머리 위를 지나가는 모든 적성국 위성은 요격해야 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또한 굳이 전시가 아니라도 자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위성 요격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주 선진국들의 동향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동안 고도 압축 성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감시 정찰 능력에 있어서 위성의 위력이 절대적인 지금 우리는 이제야 의미 있는 위성을 확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요, 한반도 주변이요, 적성국의 위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도 이제는 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했죠. 따라서 우리는 위성의 운영뿐만 아니라 적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술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단순 성장 이상을 생각해야 할 때죠. 부디 위기의식을 갖고요, 우주 분야에 과감한 투자와 연구를 할 때입니다. 이번의 시기를 놓치면요, 앞으로 기회를 다시 잡긴 힘들기 때문이죠.